안녕하십니까. 유럽의 전통 커피 송예진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신성 로마 제국의 일원으로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요. 19세기 이전까지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딱히 구별짓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은 독일어를 사용하고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닮아 있기 때문에 교류가 많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나라의 커피 문화는 각각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독일은 사실 맥주에 가려져서 커피 문화가 늦게 받아들여진 편인데요. 그럼에도 두 나라 모두가 커피를 굉장히 사랑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독일의 커피 역사입니다. 사실 유럽의 커피가 제일 먼저 전해진 건 독일이지만요. 서유럽 국가 중에서 커피 문화가 가장 늦게 발달한 곳도 독일입니다. 독일의 의사이자 식물학자인 레오나르트 라우볼프는 여행가이기도 했는데요. 한 6년 정도 페르시아를 여행한 그 라우볼프가 1582년에 동방여행이라는 책을 썼고요. 여기서 커피와 커피 음용에 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분누라는 그런 단어는 커피나무의 열매인 커피 체리를 뜻하고요. 이것을 끓여서 만든 차오베라는 음료를 소개를 했는데 소화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음료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교황 클레멘트 8세가 커피를 심판하고 세례를 줬던 때가 1592년 1월이에요. 그래서 기록상으로는 10년을 앞서서 소개한 게 됩니다. 하지만 커피는 바로 유행은 하지는 못했고요. 독일인들이 커피를 받아들이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맥주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으로 인한 전쟁이 끊이질 않았고요. 그 스트레스를 맥주로 풀었던 거죠. 물론 네덜란드 상인들이 일부 귀족들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일이 있기도 했겠지만요. 독일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 커피는 17세기 중반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670년경 영국의 런던으로부터 커피가 전파되었고요. 1677년에 독일의 항구 도시인 함부르크에 독일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오픈을 하는데요. 이 커피하우스를 오픈한 사람은 독일인이 아닌 영국의 상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커피하우스는 사교의 장으로서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를 않았고요. 소규모로 공연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커피 칸타타가 이제 이렇게 커피 하우스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 작곡된 곡으로 유명하죠. 그 독일에는요, 커피를 재배해서 공급해주는 식민지가 없었기 때문에 중간 상인들을 통해서 매우 비싼 가격으로 커피를 수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독일 안에서의 커피 소비가 점점점 증가하면서 많은 돈이 외국으로 흘러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1777년에 프리드리 대왕은 커피의 소비를 금지하고 맥주 음용을 권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 커피 금지 정책을 받아들였을까요? 오히려 몰래 커피를 구입해서 마셨기 때문에 커피 소비를 줄이는 것에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거리에 커피 볶는 그 냄새를 찾아다니면서 적발을 하기도 했지만요. 국민들의 반대와 거센 항의는 계속되었고 결국 성명서는 철회가 됩니다. 커피의 음용을 강제로 금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정부는요. 커피 소비를 제한하기 위한 정책으로 귀족들에게만 커피를 볶을 수 있도록 허가를 줬고요. 커피에 세금을 높게 부과했어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이 커피를 마시는 게 좀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커피는 부자들만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사치품의 상징이 되었죠. 다른 나라보다는 커피가 늦게 형성이 됐지만 좀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좀 우수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 멜리타 벤츠라는 발명가입니다. 당시에는 직물이나 기름종이, 철망 등으로 된 필터 커피로 추출을 했었는데요. 가정주부였던 멜리타 부인은 커피를 마실 때 잔에 가루가 남는 것이 싫어서 다양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들의 그 종이 노트를 깔때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커피를 내린 것이 오늘날 드립식 커피의 그 시작이 되었고요. 1908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그 회사인 멜리타를 설립하게 됩니다. 독일 커피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예술가 3인이 있습니다. 바로 바흐, 베토벤, 브람스. 이들을 3B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들의 커피 사랑이 엿보이는 일화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악의 아버지 바흐는 이제 단골 커피하우스 주인에게 카페에서 연주할 만한 음악을 만들어 달라는 제의를 받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곡이 커피 칸타타예요.
이 커피 칸타타는 바흐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이제 딸에게 이제 커피 좀 그만 마시고 결혼을 해라 이렇게 협박을 하고요. 딸은 다른 건 다 없어도 되지만 커피는 마셔야 된다 하면서 아버지와 티격태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여자가 커피를 마시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했어야 됐던 문화를 풍자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아버지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요. 딸은 그 커피와 결혼 모두를 쟁취해낸다는 그런 희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베토벤은 60알의 커피로 유명한데요. 60알의 커피는 나에게 60가지 음악적 영감을 준다라고 해서 매일 아침에 그 60알의 커피를 하나하나 세어서 커피를 내렸다고 합니다. 아마 당시 커피 값이 비쌌기 때문일 거다라는 주장도 있지만요. 그 커피 60알을 무게로 환산을 하면 에스프레소 커피 한 잔을 내리는 그 커피의 양과 맞아 떨어진다고 하니 어쩌면 맛있는 커피를 마시기 위한 베토벤만의 공식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브람스는 자신이 내린 그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인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을 담배와 손수 내린 커피 한 잔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에는 커피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 치커리 뿌리를 볶아서 커피에 섞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카페에서 그 치커리 커피가 그 섞인 커피 맛을 본 브람스가 주인에게 그랬다고 해요. 내가 여기 있는 치커리 모두 다 살 테니 이제 진짜 커피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커피에 관련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는 카피자이트라 그래서 이제 커피 타임이에요.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뜻하고요. 독일인의 커피 타임은 점심 식사 이후인 오후 3시경에 335 모여서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는 건데요. 집주인이 커피를 준비를 하면 방문하는 손님들은 각자 케이크와 같은 달콤한 디저트를 챙겨가서 함께 즐기는 문화입니다. 네, 두 번째는 블룸싱 커피라고 해서 블룸이 꽃이라는 뜻을 말해요. 그래서 꽃 커피인데 이름 자체는 굉장히 예쁘죠. 그런데 연한 커피 또는 커피 대체품을 부르는 말로요. 약간의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한 커피의 표현 방식이에요. 네, 보시면 잔에 음료가 담겨 있고 뒤쪽에 그 꽃 그림이 비춰져 있는 게 보이시죠? 앞서 브람스의 커피 일화에서 말씀드렸던 그 치커리 커피를 커피 대체품으로 마시게 되면서요. 이렇게 치커리 꽃으로 만든 맑은 커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독일인들이 워낙 진한 커피를 선호하다 보니 이 커피 잔 너머로 잔 바닥에 보이는 꽃무늬가 들여다 보일 정도로 물이 많이 섞인 연한 커피다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 한 그 조사에서는요, 무려 그 4,500만 명의 독일인이 차가운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독일인에게 차가운 커피는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시다 보니까 차갑게 식은 것 그뿐이라고 하네요. 더군다나 독일인들의 생각에 커피가 따뜻하다라는 것은 이제 방금 만들어진 그 신선한 커피다라는 것 의미를 하고요. 또 어렸을 때부터 차가운 음료는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라서 이런 그 관습이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름에도 따뜻한 음료가 차가운 음료보다 더위를 잘 식혀준다라는 인식이 있고요. 현대에 와서는 많이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몸에 배어있는 문화이자 관습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간혹 이제 차게 즐기는 탄산 음료, 뭐 에이드라든지 콜라 같은 그런 음료도 룸 템퍼러처라 그래서 상온의 상태로 주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